번화가 끝자락, 술 취한 사람들조차 잘 지나가지 않는 좁은 골목에 그 포차가 있었다.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나오던 내 눈에 우연히 들어온 작고 붉은 천막.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너무 좋아서 처음 그곳에 들어갔던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포차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사장님이 혼자 있었다. 묵묵히 떡볶이를 끓이고 조용히 손님을 맞았다. 말수가 적었지만 손놀림이 이상하게 날렵했다. 뭔가 딱 떨어졌다. 떡을 자르는 칼질, 우동을 덜어내는 타이밍, 튀김을 식지 않게 내오는 방식까지. 분식이라고 부르기엔 예술처럼 정돈된 과정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포차를 단골 삼았다. 아르바이트도 없고 취업 준비도 지지부진하던 시기였다. 하루에 한 끼는 꼭 거기서 먹으며 버텼다. 아줌마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저 저기요, 떡볶이 1인분이요라는 말만 건넸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포차 앞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장사 좀 잘 된다고 설치네. 여기도 자리세 내야지. 그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포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고 그 순간을 아줌마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봤다. 놀라운 건 그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다는 거다. 아줌마는 그저 조용히 두 남자를 응시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묘한 기운이 흘렀다. 조폭처럼 보이던 그들은 잠깐 버티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포차를 나섰다. 나는 그때 알았다. 뭔가 다르다고. 이 아주머니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떡볶이를 먹으며 손끝에 닿는 그 정교한 맛조차 이상하리만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직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도 포차는 늘 조용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단골이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포차에 앉아 떡볶이와 우동을 먹고 있었다. 아줌마는 말없이 튀김을 튀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포차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에서 나는 아주 잠깐 뭔가를 발견했다. 낡은 액자 안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고 옆에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사진 속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아주머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군복, 군인. 잠시 후 그 사진이 다시 뒤집혀 있었다. 아마도 내가 바라보는 걸 눈치챘던 걸까? 그녀는 묘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다. 그날 이후 포차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주 오던 손님 몇 명이 오지 않았고 인근 노점 몇 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들리는 말로는 건달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자리세를 요구하며 상인들을 협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유독 이 포차만은 멀쩡했다. 아니, 어쩌면 멀쩡하지 않은 게 정답일지도 모른다. 어떤 밤엔 아줌마가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매서웠고 어쩌면 그녀는 이미 전장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더 컸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골목에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다. 어떤 전조 같은 긴장감이 매운 떡볶이 국물보다 더 강하게 목을 조여왔다. 그날 밤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포차 근처의 고시원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목이 말라 나왔다. 마침 포차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걸 보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아줌마는 주방 뒤편 불을 끄지도 않은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포차 앞으로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다. 4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말없이 포차로 향하던 그들은 갑자기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자리세 안 낼 거면 오늘 밤 여기 다 작살난다. 나는 문틈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아줌마는 조용히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녀의 손에 떡꼬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앞치마에 닫고 천천히 들었다. 이 골목,
내 딸이랑 지켜낸 곳이야. 잘못 건드렸어. 낮게 깔린 목소리가 포차 안에 울렸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이 꺾였고 두 번째 남자는 떡꼬치에 턱을 맞고 쓰러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다. 군인이었던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싸우는 사람이다. 나 같은 평범한 청년이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생존의 기술을 품은 전사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악몽을 꾸었다. 떡꼬치를 무기로 쓰는 아줌마의 그날 밤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저 떡볶이를 먹던 취준생일 뿐인데 눈앞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나니 내 일상이 변해버렸다. 포차는 멀쩡히 열려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줌마는 떡을 자르고 우동을 끓였다. 하지만 손놀림이 전보다 더 정제되어 있었다. 어쩌면 오히려 그날 밤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줌마 예전에 군인 하셨어요? 그 대답은 없었다. 아줌마는 한동안 젓가락으로 튀김을 뒤적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707 특수임무대. 정대위.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뉴스에서나 들었을 법한 대한민국 최고 정예 특수부대. 그 이름을 떡볶이 국물 냄새 속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진 않아. 하지만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방법은 알아. 나는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이름을 가슴속에 새겼다. 정말순. 그녀는 포차의 사장이 아니라 내가 아는 유일한 전사였다. 조폭들이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이번엔 밤도 아니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대낮에 포차 앞에 흰 SUV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어깨가 넓고 눈빛이 험했다. 주변 포차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고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이들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었다. 골목을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위협을 일삼는 자들. 그들 중 하나가 포차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기야. 우리말 안 듣는 아줌마 가게. 낄낄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포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정말순도 말없이 일어섰다. 하지만 그날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떡볶이를 정성껏 퍼담고 그들에게 그대로 내주었다. 먹고 가세요. 짧은 말, 담담한 표정. 조폭 중 하나는 그녀의 행동이 우스웠는지 떡볶이를 집어먹더니 일부러 바닥에 내던졌다. 빨간 국물이 튀고 그릇이 깨졌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 그날처럼 다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정말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들어 국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들은 웃으며 떠났고 포차는 폐허처럼 어질러졌다. 그날 나는 물었다. 왜 참았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이전보다 더 매서워졌다. 폭풍 전 고요 같은 침묵이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포차 안에서 아주머니가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도왔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뭘 지키며 살아왔던 걸까? 오히려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믿으며 방관자처럼 살아온 게 아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다가 이제는 그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반면 나는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른 채 버티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 다시 올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땐 피할 수 없겠지. 포차 안조명이 깜빡였다. 정말순은 서랍을 열어 무엇인가를 꺼냈다. 낡은 군인 수첩. 그리고 그 안에는 과거의 연락망이 정리되어 있었다. 예전에 함께하던 동료들.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둬야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말했다. 아줌마, 저도 뭐라도 도울게요.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근데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봐. 뭐든 좋으니까. 나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다.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그녀의 말처럼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불 꺼진 포차에서 나는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다짐했다. 이 골목을 지키는 싸움에 나도 서고 싶다고. 며칠 뒤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그 조용하던 골목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붕어빵 아저씨가 장사를 접었다. 그날 밤 누가 붕어빵 통을 뒤엎고 간 뒤 아저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어묵 아주머니도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하나씩 골목을 비워가듯 가게들이 사라졌다. 정말순의 포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포차 문을 잠금 장치로 닫아두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서 무언가를 지켜보는 역할로 바뀌고 있었다. 강하게 단련된 사람일수록 적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다. 정말수는 지금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골목에 낯선 자동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다. 번호판은 흙먼지로 가려져 있었고 차 안에서는 담배 냄새와 음악 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나는 그 차들 사이를 지나며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이들은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수는 그날 조용히 내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밤 10시 이후엔 돌아오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혼자 두고 못 가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내 전장이고 너는 아직 들어올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이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전장에서 배제된 기분을 느꼈다. 그만큼 그녀는 진지했다.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정말순의 포차가 기습을 받았다. 나는 고시원 방에서 책을 펴고도 눈길을 떼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그러나 직감했다. 포차다. 나는 그대로 뛰쳐나왔다. 골목은 조용했고 포차는 어두운 불빛 속에 있었다. 다가가자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철제 의자가 날아왔다. 나는 엎드렸고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어디 숨어 있었노? 이 포차 뺄 때가 된 거 아이가. 3명의 건달이 안에 있었고 정말수는 그 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빛만으로도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숨긴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내린 채 조용히 말했다. 이 골목, 내 딸이 지켜달라고 했어. 그래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그들은 비웃으며 다가왔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말수는 한 명의 팔을 꺾었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그대로 넘어뜨렸다. 마지막 남자가 무기를 꺼내려 하자 그녀는 떡볶이용 국자 하나로 그의 손등을 가격했다. 그 짧은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눈앞에서 조용한 폭풍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다. 그들은 쓰러졌고 그녀는 그대로 앉아 포차 바닥에 국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밖에서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이 골목, 이 포차, 그리고 이 여자의 삶을 누가 더럽히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기록해요. 그들의 얼굴, 번호판, 움직임. 제가 다 정리할게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서랍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를 꺼냈다. 필요하면 이걸 써. 나는 바로 움직였다. 포차 근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밤마다 그들의 차량과 동선을 기록했다. 차량 번호, 등장 시간, 그들이 다녀간 가게들까지. 고시원 방안은 어느새 수첩과 사진들로 가득해졌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엑셀로 그들의 활동을 정리했고
간단한 도표까지 만들었다. 정말수는 내 기록을 보며 말했다. 내가 내 전우였으면 참 좋았을 거야.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나는 평범한 취준생이지만 누군가를 위한 싸움의 의미를 보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했다. 언젠가 그녀가 포차 문을 닫고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골목의 밤을 버티게 하는 건 그저 싸움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골목을 돌았다. 익숙해진 자동차가 서 있었고 누군가 창문을 열고 날 바라봤다. 겁은 났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폰을 들어 차량을 찍었다. 그들은 뭔가를 말하려다 창문을 닫고 차를 움직였다. 나는 그걸 정리해 정말순에게 넘겼다. 이젠 나도 이 전장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셈이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했다. 포차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정말수는 평소처럼 묵묵히 떡볶이를 끓였고 나는 우동을 나르며 접시를 정리했다. 모든 게 평온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요가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갑작스러운 폭음이 골목에 울렸다.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포차 밖에서 꺼져라 아줌마. 라는 고함이 터졌다. 나는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갔고 포차 벽면에 던져진 벽돌 하나를 봤다. 플라스틱 테이블은 반으로 부러져 있었고 문 앞의 수조가 엎어져 떡볶이 국물이 땅바닥을 타고 흘렀다. 정말수는 천천히 포차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서진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에선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무언가 뿌리째 흔들리는 고통 같은 것이었다. 이건 선전포고야.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오늘부턴 숨기지 않겠다. 내 정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포차 불을 끄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곳이 아직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골목은 조용했지만 무언의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정말순의 떡볶이 솥은 다시 김을 피우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된 날 숨을 삼켜야 했다. 그녀가 내민 낡은 파일엔 옛 군복 사진, 작전 배치도, 그리고 707특 수임무대 제13중대 정대위라는 문서가 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뉴스에서나 들었던 전설적인 여성대원, 평정심과 근력 테스트에서 남성 동기들을 제쳤다는 이야기의 주인공. 이제 나는 그 주인공과 함께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딸이 5살 때였어. 해외 파병 중 연락이 끊겼을 때 아이가 사흘을 울며 밥도 못 먹었다더라. 그날 결정했지. 더는 이런 삶 안 하겠다고. 그래서 포차를 열었어. 이 골목은 우리 둘의 전장이었어. 떡볶이 팔면서도 전투였다고. 그녀의 말이 내 뼛속에 박혔다. 싸움은 총을 들고서만 하는 게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국자를 들고도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조폭들의 동선, 골목 상인들의 상황, 경찰의 반응까지 분석했다. 나도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정보 수집팀과 현장 감시팀으로 나눠 포차 주변을 분할 감시했고 하루에 3번씩 서로의 메모를 교환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긴장과 뜨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골목을 지키기로 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른 상인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처음에 상인들은 우리를 경계했다. 괜히 나섰다가 같이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붕어빵 아저씨는 낮게 말했다. 어묵 아주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정말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당하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같이 대응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포차에서 들리던 그 떡볶이 끓는 소리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작은 회의를 열었다. 골목 중간 빈 점포에 상인 몇 명이 모였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내며 정말수는 말했다. 이건 전쟁이에요. 싸울 생각 없으면 떠나도 돼요. 하지만 남아서 지키고 싶다면 제안을 드릴게요. 그 제안은 명확했다. 가게마다 카메라 설치, 비상벨 연결, 조폭이 출연할 경우 즉시 연락체계 구축. 나는 엑셀로 가게들을 정리하고 조폭 출몰 시각표를 만들었다. 다들 놀라워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정리한 거야?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정말수는 단호히 말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골목의 전사입니다. 그날 밤 상인들은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같이 버텨봅시다. 붕어빵 아저씨가 잔을 들었다. 정말수는 웃지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작고 가난한 골목 가스통 하나로 끓이던 살들 사이에 하나의 연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진심으로 붙잡을 무언가를 찾은 셈이었다. 이 골목, 이 사람들, 이 작은 포차. 지킬 이유는 충분했다. 포차가 다시 조용해졌던 건 단 며칠뿐이었다. 연대가 만들어지고 가게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자 곧 조폭들도 움직였다. 이번엔 골목 초입에서부터 이중으로 차량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빛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마침내 붕어빵 아저씨 가게에 그들이 들이닥쳤다. 다시 장사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허락했나? 그 말에 붕어빵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제는 우리끼리 지켜요. 예상대로 그들은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접이식 철판이 찌그러졌고 튀김 기계는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철거 소리를 들은 어묵 아주머니가 달려왔고 곧이어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다. 나도 뛰었다. 골목을 달리며 소리쳤다. 모두 모여요. 지금이에요. 그날 밤 골목은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건달 셋을 둘러싸듯 7명의 상인이 둘러섰고 핸드폰을 들이밀며 영상을 촬영했다. 조폭들은 당황했다. 분명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언의 연대 아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정말수는 말없이 그들 앞에 섰다. 지금 돌아가면 이번만 봐드립니다. 선택하세요. 한 명이 욕설을 퍼붓다 그녀의 눈빛에 주춤했다. 그 눈빛은 분명 전투의 끝에서나 나올 법한 냉정한 기운이었다. 결국 그들은 물러났다. 달아났다기보다는 후퇴였다. 싸움은 피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준 날이었다. 포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 골목, 우리가 지켰다. 싸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졌다. 이번엔 나를 노렸다. 내가 포차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가는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야, 네가 그 엑셀 만든 새끼 맞지? 말 끝나기 무섭게 뒷덜미가 잡혔고 나는 골목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숨이 턱 막혔다. 두 번째 발길질이 옆구리를 강타했다. 순간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들은 내 휴대폰을 빼앗고 욕설을 퍼부었다. 어디서 깝치노? 아줌마 하나 믿고 날뛰다간 골목보다 먼저 너부터 접는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한 그림자가 내 앞으로 섰다. 그만하세요. 정말순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어진 나를 한 손으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다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남자들은 비웃었지만 순식간이었다. 정말수는 팔을 뻗어 그중 한 명의 손목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가격했다. 아이 하나 건드리면 끝까지 가요. 경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빌려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포차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내 상처를 소독해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네. 미안해.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때문에 여기까지 버틴 건데요.
오늘도 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골목 전쟁은 이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이후 골목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서로의 가게 앞을 청소했고 간단한 식사를 나눴고 매일 밤이면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오늘 이상한 사람 안 왔어요? 지나간 검정 SUV 혹시 또 봤어요? 골목에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생겼다. 이름도 붙었다. 한 끼 연대. 의미는 단순했다. 한 끼 장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만의 연대. 나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붕어빵 아저씨는 종이로, 어묵 아주머니는 수첩에, 나는 파일로. 그리고 정말수는 그 기록들을 정리하고 전략을 짰다. 이제 다음 수는 우리 쪽이 먼저 두자. 그녀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골목 전체의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강태산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옛 전우라고 했다. 예전보다 날카롭진 않아도 아직 몸은 기억하지. 그와 함께 우리는 카메라를 더 설치했고 골목 초입을 감시했다. 점점 준비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나만 믿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도 이 골목을 지키는 사람 중 하나였다. 골목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저 분위기만이 아니었다. 골목 초입 CCTV에 잡힌 차량은 이전보다 커졌고 차에서 내리는 인원은 5, 6이 아니었다. 10명이 넘었다. 고요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 중심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김철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 지역 상권을 배후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자. 그는 말이 없었다. 단 한마디 없이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사라졌다. 그건 명백한 경고였다. 다음은 없다. 정말수는 그날 밤 말없이 포차 뒤편으로 나를 불렀다. 골목 뒤 벽에 걸려있던 방충망을 떼어내자 철문이 하나 나왔다. 철문을 열자 낡은 캐비닛 안에 작은 장비들과 장화, 검은 외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그냥 비상용이야. 절대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써야 할 수도 있어. 나는 물었다. 진짜 싸움 곧 시작되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래 참았고 그들도 더는 숨지 않아. 그날 밤 정말수는 강태산과 만났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다만 눈빛만으로 전부 전해졌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간다. 그녀는 말했다. 수비가 아닌 선제. 그 말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림자에 숨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걸려있는 싸움이었다.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정교했다. 상인들의 역할은 감시와 기록, 그리고 골목 외부로의 연락. 나는 자료 정리와 외부 전파, SNS를 통한 여론화. 강태상과 정말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골목에서 몇 블록 떨어진 허름한 창고. 그곳이 김철로 일당의 거점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위험해요. 진짜로. 나는 정말순을 말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해. 경찰은 기다리지 않아. 직접 입에 넣어줘야 움직여. 그날 밤 포차는 문을 닫지 않았다. 불은 꺼졌지만 안에선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골목 지도를 펼쳐 위기시 도주 경로를 정리했다. 강태사는 작전 장비를 검수했고 정말수는 작은 녹음기와 바디캠을 준비했다. 그 준비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의 행렬 같았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였다. 새벽 2시. 정말순과 강태사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카메라로 그들의 뒷모습을 담았다.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야만 할 것 같았다. 눈앞의 시간이 전설이 되는 그 순간이었다.
남은 건 나였다. 골목에 혼자 남은 나는 상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시작돼요. 다들 준비하세요. 붕어빵 아저씨는 장화를 꿰었고 어묵 곰방대를 손에 쥐었다.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다. 다만 기다릴 뿐이었다. 골목 밖에서 소리가 났다. SUV 2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김철로의 부하들이었다. 전보다 숫자가 더 많았고 더 날카로워 보였다. 그들은 일제히 가게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고시원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촬영 중입니다. 불법 침입 증거 수집 중입니다. 그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겁박을 시작했다. 꺼져.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골목은 제 인생이에요. 여기서 나도 매일 싸웠고 매일 버텼어요. 당신들 오늘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 순간 골목 구석에서 조명이 번쩍였다. 붕어빵 아저씨가 가로등을 향해 불을 비췄고 어묵 아주머니가 차량 앞을 막았다. 그리고 뒤이어 정말순과 강태산이 나타났다.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 안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나도 지키는 사람이었다. 새벽 공기는 칼 같았다. 정말순과 강태산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내가 확보한 자료와 지도 그리고 골목에서 수집한 영상은 모두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날의 목표는 단 하나, 김철로 일당의 본거지에 직접 침입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수개월간 누적된 협박, 폭행, 상해와 공갈미수. 그리고 경찰이 외면했던 모든 불법 행위들. 그 창고는 외곽 공터에 있었다. 허름한 철제 셔터 안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선 불빛조차 조심스럽게 새어나왔다. 내부에는 김철로와 측근 5명이 있었다. 강태산은 창문 틈으로 구조를 훑었고 정말수는 이미 몸을 낮춘 채 조용히 창고 옆 벽면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측면에 비상 출입구가 열렸다. 그녀는 작은 바디캠을 가슴팍에 고정하고 녹음을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는 말보다 더 명확한 진실이 영상과 음성으로 쌓여갔다. 이번엔 제대로 접수했지. 분식집은 물론 붕어빵도 끝났어. 김철로의 웃음소리, 돈을 세는 소리, 폭력 계획을 짜는 말들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다. 내부 경계 인원이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야, 거기 누구야? 정말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조용히 벽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군인 시절처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707 특임대 정대위다.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다. 기습은 그렇게 정면으로 시작되었다. 창고 안은 곧 난투장이 되었다. 강태산은 곧바로 후방 진입해 2명을 제압했고 정말수는 회피보다 공격을 택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르르듯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철로와 1대1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 아줌마 아직 안 끝났구나. 김철로는 테이블 아래에서 짧은 칼을 꺼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끝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넌 아직 벌을 안 받았으니까. 첫 탄은 김철로가 쳐왔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정말수는 몸을 옆으로 틀며 피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틀고 다른 손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하지만 김철로는 거칠었다. 골목에서 온몸으로 살아온 자의 집요함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말 그대로 살기와 기술의 충돌이었다. 마침내 김철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칼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딸, 내 이웃, 내 골목을 건드린 죄값. 이번엔 확실히 받아. 그녀는 강태산과 함께 창고 내의 장부, 무기, 돈다발, 영상 장비들을 전부 수거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제 경찰한테 줘야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아무도 빼돌리지 못하게 전국 뉴스가 다 다뤄야 할 만큼. 우리는 포차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정말수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담당 수사관에게 건넸다. 지금까지 경찰이 외면한 일들입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손엔 작은 셔터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이걸 누르면 골목 CCTV 전체 기록이 언론사로 가요.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갑니다. 경찰은 당황했고 곧바로 내부 회의를 시작했다. 서장이 직접 내려왔고 그녀는 조용히 USB를 건넸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국 김철로와 그 일당은 도주 도중 체포되었다. 골목 내의 영상 기록과 창고 내부 자료, 그리고 그녀가 확보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뉴스에서는 조폭 일당 검거라는 자막이 떠올랐고 시민 영웅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정말수는 웃지 않았다. 그들이 감옥에 간 건 시작일 뿐이야. 이 골목에 남은 건 아직 많아. 나는 물었다. 그래도 끝난 거 맞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의는 만들어진 게 아니야. 지켜내는 거야. 우린 그걸 해낸 거야. 그날 밤 포차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상인들, 시민들, 그리고 SNS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누군가 말했다. 여기 골목 하나 지켜낸 진짜 전설이 있었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전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설의 한가운데서 함께 싸운 사람이었다. 포차가 뉴스에 나왔다. 그것도 메인 저녁 뉴스에. 지역 노점상 보호위에 조폭과 맞서 싸운 분식 포차 아주머니의 이야기.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늘 같은 말로 거절했다. 그냥 딸 키우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다. SNS에선 골목의 여전사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정말순 포차라는 이름으로 인증샷을 찍는 이들이 늘어갔다. 정말순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단지 눈빛만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전보다 부드럽고 덜 날카로워졌달까? 누군가는 말했다. 그분 진짜 아무 말도 없는데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떡볶이를 끓이고 우동을 말았다. 그 국물 맛은 그대로였다. 골목도 변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방범조를 꾸렸고 골목에는 감시 카메라가 추가 설치됐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야간 장사도 다시 시작됐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건 작은 기적이었다. 누군가 싸워서 지켜낸 밤이었다. 나는 포차의 일을 그만뒀다. 복학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다.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너 자리로 가는 거구나. 나는 묻고 싶었다. 아줌마는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긴 내 자리니까.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깊게 다가왔다. 이 골목,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그 말 자체가 부러웠다. 나는 말했다. 저도 그런 자리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너는 이미 찾았어. 단지 아직 그게 뭔지 모를 뿐이야. 사람은 자기 안에서 뭔가를 지켜낸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지켜줬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지키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그건 어떤 스승보다도 강한 영향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포차를 찾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우동을 한 그릇 내줬다. 너 이거 제일 좋아했잖아. 나는 국물을 한 입 떠넣고 가만히 말했다. 아줌마 아니, 정말순 대위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 옛날엔 그렇게 불렸지. 나는 말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엔 내 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시절보다 지금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나는 물었다. 그럼 아줌마는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잠시 떡볶이 국물을 저었다가 말했다. 지금, 응. 매일 떡 썰고 국물 끓이고 너 같은 애들 만나서 웃고. 내가 만든 국물에 사람들 기분이 풀리는 걸 볼 때 그게 전투에서 이긴 것보다 더 뿌듯해. 나는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 짠맛과 매운맛, 그리고 묘하게 남는 단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그건 분명 그 어떤 음식보다 강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그녀는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가. 그리고 내 삶도 지켜. 너도 누군가에겐 전설이 될 수 있어. 다시 골목을 찾은 건 그로부터 1년 후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고 첫 월급도 받았다. 사무실 근처가 익숙해서 퇴근길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문득 그 붉은 포차가 생각났다. 그날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 포차가 더 밝고 정돈돼 있었다. 의자도 새 것이었고 천막은 반짝이는 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다. 무언가 달라졌지만 동시에 그대로였다. 정말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짧은 단발로 머리를 바꾸었고 검정 앞치마가 잘 어울렸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우동 한 그릇을 시켰다. 국물이 나왔다. 한 입 마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맛. 딱 그 맛이었다. 내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날 버티게 해준 뜨겁고 짭짤한 그 맛.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직장엔 잘 다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아줌마였다. 손님들에겐 그저 친절하고 무뚝뚝한 분식집 사장님.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골목을, 사람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는 입으로 전해지진 않았다. 그저 SNS에서 전설의 포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몇 장이 퍼졌고 한두 명씩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어느새 그 골목은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정말수는 변하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도 방송 출연도 전부 거절했다. 그녀는 그냥 말없이 떡을 썰고 국자를 휘젓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가끔 조심스레 묻는 손님이 있다. 혹시 진짜 그분 맞나요? 그럼 나는 살짝 웃으며 말한다. 글쎄요. 그냥 엄청 멋진 아줌마예요. 전설은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서 흐르는 거니까. 그녀는 가끔 내게 전화를 건다. 요즘 골목이 좀 조용하네. 근데 붕어빵 아저씨가 이번에 감자튀김도 시작했더라. 나는 웃으며 듣는다. 그 골목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녀가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슬슬 젊은 친구들한테 넘길까 싶네. 내가 지킬 만큼은 지킨 것 같아서. 나는 당황했다. 그럼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지키는 건 자리보다 마음이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골목이 됐어. 그리고 며칠 후 포차 천막에 작은 문구가 붙었다. 포차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녀는 어디론가 떠났다. 하지만 난 안다.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또 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국자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순이 떠난 후 포차는 며칠간 닫혀 있었다. 그 자리에선 늘 김이 피어오르던 걸 보던 우리는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상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포차 앞을 서성였고 단골 손님들도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얼굴이 포차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키가 작고 체구가 앙상한 여자였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솥을 점검했다. 붕어빵 아저씨가 물었다. 혹시 정말순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딸이에요. 소울이요.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이름 정말순이 늘 입꼬리를 올리며 부르던 이름이었다. 소울은 준비된 듯 보였다. 엄마가 남긴 레시피 노트, 어묵 국물 우릴 시간, 떡의 굵기, 튀김 반죽의 비율까지. 그녀는 정확하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 포차에 다시 김이 피어올랐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라도 한 것처럼 골목에 온기가 번져갔다. 나는 요즘 자주 포차에 들른다. 이젠 손님보단 가족처럼 앉아있다. 소울은 엄마보다 말이 조금 더 많다. 장사하다 말고 불쑥 묻는다. 우리 엄마 많이 무서웠나요? 나는 잠시 웃고 고개를 저었다. 무섭진 않았어요. 다만 강했어요. 한 사람의 단단함이 이렇게 골목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소울은 그런 말을 들으면 종종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어릴 적 늘 군복 입은 엄마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포차를 시작했을 때도 그 진짜 이유를 몰랐다고. 이제야 안다고 했다. 자신을 위해 삶을 바꾼 엄마의 진심을. 포차는 다시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다. TV 방송도 몇 번 나왔고 소울은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았다. 저는 제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싸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켜내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걸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설은 이제 말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골목에 꽃이 피고 포차 앞 의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이 늘었다. 그날 붕어빵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너 이젠 우리 회의에 나와야지. 나는 웃었다. 그 회의는 상인의 방법 모임. 정말순이 떠나기 전 만들었던 이름 없는 모임이었다. 이젠 소울이 중심이 되었고 나는 기록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상인들에게 골목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할이 됐다. 어느 날 소울이 말했다. 저 아직도 가끔 꿈꿔요. 포차에서 엄마랑 같이 장사하던 꿈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그냥 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넌 엄마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정말순은 이제 이 골목에 없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포차의 국물에서 새벽마다 끓는 가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전설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뜨거웠던 시절을 함께한 사람의 이름을. 정말순 대위. 그리고 그녀가 지킨 이 골목. 이곳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전장의 중심이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이젠 우리가 지킵니다. 당신이 지켜줬던 그 모든 것들처럼. 어떤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어떤 전설은 조용히 김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 스며든다. 이 골목, 붉은 천막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좁은 길목, 그저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 하나가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 중심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국자를 들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었던 사람. 싸움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지켜내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박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딸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떡볶이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고 버티는 삶이었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의 딸이자 그녀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골목은 그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럿의 연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포차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 뜨거운 국물은 여전히 사람들을 안아줍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또 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고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날 당신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떡볶이집을 만났을 때 그 국물의 맛이 왠지 모르게 단단하고 따뜻하다면 그건 아마도 전설이 또 한 번 그곳을 지나간 흔적일지도 모릅니다.